자기야, 이번 우리 엄마 생신 때 뭐 해줄 거야? 엄마가 그렇지 않아도 섭섭해 하시더라.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생일도 안 챙겨준다면서. 연락 왔어. 이번에는 꼭 챙기도록 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매년 시어머니한테 용돈 두둑히 챙겨드렸는데 그게 선물이었고 정성인데 혹시 선물을 원하시는 거야? 현금으로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돈 말고 옷을 사드려야 하는 건가? 그건 다 자기 생각이지. 나이 드신 분들 돈도 좋지만 선물 받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이번에는 현금도 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좀 해. 그래, 이번에는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 그런데 자기는 우리 엄마 생신 때 뭐 해줬어? 나? 장모님이 굳이 선물 안 해도 된다고 하셔서 아무것도 안 드렸는데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지. 뭐, 우리 엄마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연락해본 건 맞아. 엄마가 박서방이 선물을 안 보내서 섭섭하다고 하시던데 왜 말이 다른 거야? 내가 장모님하고 자주 통화하는데 생일 때 그냥 얼굴 한 번만 비추라고 하셨고 굳이 돈 쓰지 말라고 하셔서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겠지. 그럼 나한테는 시어머니 선물 사라고 하는 이유는 뭐야? 우리 엄마한테 선물도 안 사주면서 나한테는 왜 강요하는 거냐고. 그건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말하는 거야. 장모님도 필요하시다면 나한테 이야기하실 거야. 박종필과 저는 결혼한 지 5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결혼한 후부터 저희 엄마 생일에 선물 한 번 안 보냈더라고요. 항상 엄마가 생일에 아무것도 안 와서 섭섭해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렇게 대놓고 티내는 스타일이 아니었기에 박종필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괜히 부담 주는 것 같다고 하시길래 제가 박종필에게 엄마 생각을 전하니 그는 장모님이 직접 말할 때까지 주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시어머니 생일 선물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라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것 같아. 걸칠 수 있는 옷이 좀 필요한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곧 있으면 어머님 생신이니까 한번 사드릴게요. 어떤 메이커를 원하세요? 모임 나가보니까 요새 등산 메이커들을 자주 입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번 입어보려고 하는데 금액대가 조금 있지 뭐니? 너한테 부담 주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어머님 어차피 옷 한 벌 장만하셔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사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 생일이 다가오자 저에게 직통으로 연락이 와서는 겨울철 옷 한 벌을 사달라고 하였습니다. 50만 원 가량 주고 구매를 하였고 생일 당일이 되자 박종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야, 오늘 엄마 생신이잖아. 그래서 시댁 식구들 모여서 우리 집에서 밥 먹기로 했어. 그 수가 2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음식을 준비해야 할 듯? 뭐, 20명이나 우리 집에 온다고? 장도 안 봤는데 그 많은 음식을 언제 다 준비해? 그냥 밖에서 먹거나 배달 음식 시키면 안 될까? 뭐, 이 많은 숫자 나가서 먹으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러지 말고 자기가 좀만 더 고생해봐. 내가 일단 10만 원 줄 테니까 이걸로 재료들 좀 사고 좋은 음식으로 좀 부탁할게. 10만 원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 20인분 하려면 최소한 100만 원은 있어야겠다. 너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박종필은 시어머니 생신에 시댁 식구 2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10만 원 주고 음식을 알아서 하라고 하길래 저는 곧바로 저희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에게 상황 설명을 하였고 곧바로 박종필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박서방 자네가 우리 딸 보고 음식하라고 했어. 그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 생일은 챙기지도 않으면서 사돈댁 생일은 왜 이렇게 거창한 건데? 아, 장모님 그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오신다고 하길래 주변에서 같이 축하해 주려고 하다 보니. 그럼 밖에서 대접을 하면 될 거 아닌가? 집에 부를 거면 돈이라도 두둑하게 주던가.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20인분 음식을 만들어? 100만 원에 수고비까지 50만 원은 좋게 줘야 하는데. 그리고 자네 내 생일도 안 챙기면서 내 딸 보고 시어머니 생일 챙기라고 했어. 아, 그거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이야기하셔서. 내가 정말 돈이 필요 없고 선물이 필요 없어서 그러는 줄 아나? 아무런 말 안 하는 이유는 내가 받은 만큼 내 딸이 시모한테 줘야 하기 때문에 참는 거야. 그런데 나한테 용돈이며 선물 한 번 안 준 자네가 내 딸한테 그렇게 요구할 자격이 있는 거야? 내 딸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화가 나 있는 줄 아는 거야? 한 번만 더 그러면 이혼시킬 거야. 이 꼴 다시는 못 본다고.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됐고 우리 딸 지금 당장 집으로 보내. 생일은 박서방이 알아서 지내던가 말던가 하고. 죄송합니다, 장모님. 박종필은 저희 엄마에게 한바탕 깨지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급하게 오늘 가족 모임은 취소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친정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앞장섰습니다. 집에 저만 오는 줄 알았는데 박종필이 도착하자 저희 엄마는 조금 의아해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종필은 저에게 200만 원을 주고 장모 생신 선물 사드리라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엄마와 저는 그 상황을 보고는 그래도 이 남자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박종필은 저에게 강압적인 태도는 사라졌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라 너희 집 돈 누가 관리하니? 우리 아들 월급 가지고 생활하는 거 괜찮아? 결혼하지 얼마 안 돼서 맞벌이 하고 있어요. 돈 관리도 각자 나눠서 하고 있어요. 생활비는 현금으로 빼서 조금씩 쓰고 있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아 맞다. 너도 일하고 있었지. 너희가 사회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돈 관리가 미흡한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좀 관리를 하면서 너희 재산 좀 불려주려고 하는데 네? 저희 통장이요? 그럼 남편하고 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거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 너 거를 내가 먼저 관리해줄게. 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 사고 싶은 옷 막 사고 필요 없는 거 이것저것 산다고 들었어. 혼자일 때는 상관없는데 결혼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돈을 아껴서 집을 살 생각을 해야지. 맨날 벌어들인 돈을 생각 없이 쓰면 안 된다고. 제가 들어오는 월급을 다 쓰거나 그러지 않아요. 적금도 들고 돈을 모아두고 있고 가끔 스트레스도 풀 겸 물건을 구매하는 것뿐이라고요. 내가 인생을 살아도 너보다 더 살았어. 경험도 훨씬 많다고. 남편 돈 관리를 하면서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불려줬는데 너도 자꾸 고집 부리지 말고 나한테 통장을 주고 달마다 생활비 받아서 써라.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제 돈은 제가 직접 관리할게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입니다. 서로가 회사를 다니면서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던 중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와서는 대뜸 저에게 통장을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투자를 잘한다면서 달마다 생활비를 받아다 쓰라고 하셨습니다. 거절하자 섭섭한 티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황급히 저희보다 빨리 결혼한 동서에게 연락해봤습니다. 동서, 나 얼마 전에 어머님한테 연락 왔거든. 혹시 동서도 받았나 해가지고 궁금해서 연락했어. 네, 무슨 연락이요? 최근에 안부 전화 밖에 받은 게 없는데요? 아니,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해서 돈 관리를 해주겠다며 통장을 맡기라고 하셨거든. 동서도 그랬어? 어머님이요? 저도 결혼 초기에 어머님이 통장 맡기라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남편한테 하니까 그 이후로 연락 안 하시던데요? 아, 그래? 나한테만 연락한 게 아니구나. 알았어. 시어머니는 동서에게도 결혼 초기에 돈 관리를 해주겠다고 통장을 요구했습니다. 저도 같은 방법으로 남편에게 이야기해보려고 했지만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참았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온 후 집안일과 음식을 가지고 잔소리하기 시작했고 이는 하루가 멀다하고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계속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며느라 너 지금 어딨어? 집안을 왜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어딜 간 거야? 오래간만에 쉬는 휴일이라 잠깐 나왔어요. 어머님 지금 집에 있으세요? 그래 너희 집 잠깐 왔는데 집이 개판이구나? 빨리 와서 청소하고 음식 좀 해둬. 오늘 저녁은 여기서 먹을 거니까. 네? 저녁을 여기서 먹는다고요? 미리 연락하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멀리 나와 있어서 들어가려면 한참 걸려요. 뭐? 내가 우리 아들 집 오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탄말하지 말고 당장 들어와. 어른이 집에 왔는데 얘는 버르장머리가 없게. 네, 최대한 빨리 가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통장을 넘겨주지 않자 시어머니의 무분별한 방문은 계속되었고 매번 저는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게 시집살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말이죠. 맨날 잔소리하면서 하는 말이 통장을 내놓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제대로 화가 난 저는 한 가지 방법이 생각났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남편과 제가 함께 모으고 있는 통장이라고 속이고 남편 통장을 전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통장을 넘겼는데 깜빡 속아서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다급하게 연락이 와서는 통장에 있는 돈이 다 빠져나갔다면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모른다 하니 남편은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도 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하셨습니다. 넌 나한테 준 통장 우리 아들 통장이니? 맞는 거야? 네, 남편 명의로 된 통장인데요. 왜요? 뭐? 너 지금 나를 속인 거야? 네 통장이라고 해서 돈을 다 뺐는데 왜 우리 아들한테 연락이 오냐고? 그야 남편 명의 통장이니까 그렇죠. 돈은 빼서 어디서 쓰려고 하셨어요? 너가 알고 없고 우리 아들한테 너가 뺐다고 말해야 한다. 꼭 너가 인출했다고 말이야. 네?
어머님이 돈을 뺐는데 왜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세요? 지금 내 아들이 단단히 화났어. 제발 한 번만 부탁할게. 안 그러면 나 이 용돈도 끊기고 안 된단 말이야. 싫어요. 어머님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직접 지세요. 남편은 돈을 빼간 이유에 대해 어머님을 추궁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동안 시어머님과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사실대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급대노하면서 시어머니를 구박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한 번만 더 그런 행동을 하면 앞으로 엄마를 안 보겠다고 단언을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벌벌 떨면서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용돈만은 끊으면 안 된다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돈을 안 끊을 테니 저에게 사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돈 관리를 해주겠다며 모든 돈을 인출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남편이 모두 막아줬습니다. 앞으로도 시어머니가 저를 막대할 일은 없을 겁니다. 올케 우리 영우 좀 잘 봐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어린이집 보내기도 그렇고 올케한테 맡길 수밖에 없네.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아직 여유가 많아서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죠. 영우 귀엽기도 하고 제 적성에 맞으니 괜찮아요. 적성에 맞다니 다행이네. 그동안 시어머님에게 맡겨왔는데 어머님 나이도 있다 보니 이제는 힘들어하셔서 올케한테 부탁했는데 우리 영우도 너무 좋아하고 다행이야.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올케한테 아이 좀 부탁할게. 내가 회사를 다니니까 일이 너무 바빠서 말이야. 그리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거 받아줘. 우리 영우 봐준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야. 돈까지 주시고 저도 시간적 여유가 될 때 많이 도울게요.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서로 힘든 상황에서 돕고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제가 큰 힘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네요. 김신우이는 그동안 시어머님에게 아이를 맡겨왔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계속된 과로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셨고, 김신우이는 시어머니를 대신해 저에게 아이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맡겼을 때 저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저도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기에 그런 신우이 마음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맡기는 횟수가 점점 많아졌고 일주일에 5일을 저에게 부탁하더군요. 저도 힘에 부치기 시작했는데 김신우이는 저에게 주던 수고비 마저 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건 어찌도 그렇게 많던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영우가 요즘 몸이 통 좋지 않아서 그래요. 아이 보시면서 영양식 좀 챙겨줬으면 해서요. 달기난 이런 걸로 좀 부탁할게요. 영우가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그동안 좋은 음식들 두둑히 먹였는데 이상하다. 요즘 살이 점점 빠지는 것 같다고 제가 느껴요. 집에 데려오면 힘들어서 그런가 잠만 자더라고요. 영우 내가 데리고 있는 동안 집에서 엄청 잘 놀아.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난리도 아닌데. 그래서 집에 가서 곤히 잠드는 거지. 체중도 확인해봤는데 내가 봐준 이후로 3kg가량 늘어난 것 같더라. 어찌나 잘 먹던지 식성이 보통이 아니야. 아, 그런가요?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안쓰러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살도 빠진 것 같고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아니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지금 영우 잘 크고 있고 또래들보다 키도 크니까. 김신우이는 영우가 안쓰러웠나 봐요. 자기 손에 자라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는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의 아이처럼 영우에게 먹을 것과 노는 것은 아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 이상이 영우에게 들어갈 만큼 꽤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신우이가 전달해준 아이 용품들은 떨어진 지 오래였고 아이 식사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는 신우이 벌이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돈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면서 돈도 챙겨주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김신우이는 저에게 영우를 맡긴다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저에게 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올케, 나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려고 해. 남편이랑 같이 가는데 한 달 정도 다녀올 거거든. 이번에도 좀 부탁해야 할 것 같은데. 네? 한 달 동안 해외여행이요? 그럼 영우는 어떻게 해요? 설마 저한테 맡기려는 건 아니죠? 내가 올케 말고 부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번에 봐주면 내가 돈은 좀 두둑히 챙겨줄 테니까 다녀오는 동안 영우한테 보양식도 좀 챙겨주고 부탁할게. 그리고 너무 급하게 말해서 미안한데 당장 오늘 저녁 출국이거든. 지금 영우 데리고 있을 텐데 계속 좀 부탁할게. 오늘부터 해외여행을 간다고요? 무슨 출장도 아니고 이렇게 급하게 정하는 게 어딨어요? 그 전에 일정을 잡아뒀는데 까먹다가 이제 말하는 거야. 지금 돈 보냈으니까 나 다녀오는 동안 잘 써. 50만 원. 네, 일단을 알겠습니다. 어느 순간 김신우이는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맡기고 한 달 동안 해외여행을 간다고 부탁하는 게 아닌 통보를 하였고 제가 영호를 데리고 있었기에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도 화가 났고 그 뻔뻔한 모습을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제 머리를 스쳐갔고 곧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김신우야, 지금 갑자기 영우가 사라졌어. 아이 데리고 잠깐 외출했는데 여기저기 둘러봐도 없어. 1시간 동안 찾았는데 사라졌다고. 정말 미안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우가 사라지다니요?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일단 경찰에 신고는 해뒀는데 부모 보호자가 필요하대. 영우 계속 찾고 있는데 안 보여. 좀 도와줘. 영우가 사라졌다고요? 아니 무슨... 일단 알겠어요.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갈게요. 김신우이는 긴급히 한국으로 귀국해서는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저희 모습을 본 순간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사실 영우는 사라진 게 아니라 제가 잘 데리고 있었습니다. 김신우이는 영우를 보고 저에게 호통을 치는 게 아닌 미안하다면서 울더군요. 제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런 행동을 했을까에 대한 이해하는 듯한 눈물이었습니다. 영우가 실종되었다는 말을 들은 김신우이는 비행기에서 초조해하면서 제발 별일 없어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었고 무사한 모습을 보고는 영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겁니다. 그러고서는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면서 앞으로 아이를 맡기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날을 이후로 김신우이는 저에게 아이를 맡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자기야, 이번 달 생활비 입금했으니까 확인해봐. 저번 달보다 조금 더 넣었어. 아무래도 요즘 고급 요리를 많이 먹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나가네. 맞아, 안 그래도 요즘 배달 음식을 많이 먹어서 지출이 많았어. 그래도 알아주니 고맙네. 그동안 내가 당신 음식에 얼마나 신경 썼는지 몰라. 어떤 날은 사골국 끓이다가 잠든 날이 많았는데. 덕분에 단백질 엄청나게 챙겨 먹었지. 요즘 안 그래도 몸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 피곤했는데 오히려 잘 됐어. 이젠 좀 회복되는 느낌이야. 그래, 요즘 고기 요리 많이 먹긴 했지. 다행이야, 몸이 회복되다니 말이야. 안 그래도 요즘 야근도 많고 힘들었을 텐데 내가 해준 요리 먹고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것 같아. 김단백질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회사 매출 성과가 좋아서 일이 바빠지기 시작했고 잘 먹고 다니는데도 체중이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살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더 영양가 좋은 음식들을 먹이기 시작했고 그의 체중이 돌아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단백질은 백수가 되었습니다. 회사가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지면서 매출이 바닥을 기기 시작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람을 잘못 믿은 보증을 잘못 써 탓에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저에게 모두 숨긴 채 그는 폭탄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내가 당신 몰래 만나던 사람이 있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혼할 결심하고 말하는 거야. 나를 쓰레기라고 해도 좋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몰래 만나는 사람이 있다니? 설마 바람을 폈다고 나에게 말하는 거야? 그래, 한 번 실수를 해버렸어. 이제는 당신 볼 면목이 없어서 그래. 원하는 대로 위자료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 당신한테 줄게.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당신이 바람을 폈어? 대체 누구랑 그런 건데 누구랑? 난 당신을 그동안 믿어왔는데 너무 황당하다. 이제 와서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데? 나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위자료하고 집 준다고 내 마음이 진정될 것 같냐고. 미안해. 그동안 나를 위해 힘써준 당신이었는데 그동안 내가 했던 행동들로 인해 상처를 줬다고 생각해.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당신에게 나눠준다면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될 거야. 회사가 망한 김단백질은 갑자기 저에게 이혼하자며 연락해왔습니다. 같이 사는 동안 이 사람이 바람을 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단백질은 외도 사실을 저에게 직접 알렸고 그 다음 날이 되자 내연녀라면서 앞으로 이 사람과 살거니 이혼해달라면서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세월을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나 그렇게 당당하던지 그의 모습을 보고는 저는 한마디 하려다가 모든 것을 저에게 넘기겠다는 사실을 듣고 돈이라도 많이 받는 게 복수라고 생각했고 그가 제시한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단백질 방을 정리하던 중 그의 마이너스 통장과 여러 서류들을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빚을 가지고 있었고 저와의 이혼을 통해 그 빚을 분할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 상담을 받고 김단백질에게 연락하였습니다. 내 몰래 빚진 거 있어. 대체 사업하면서 돈을 얼마나 쓴 거야? 20억이라니.
걱정 마. 이 돈은 내가 갚아야 할 돈이니까. 이혼하면 너한테 위자료는 들어갈 거야.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너 평생 먹고 살 정도는 될 거야. 나한테 위자료가 들어오는 건 확실한 거야? 빚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리고 집 주는 거 확실한 거지.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확실하게 해야지. 돈이며 집이며 두둑히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김단백질의 답변과 다르게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가 결혼 생활을 하는 도중 생긴 빚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산 분할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저에게 10억 원가량 빚이 분할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나와 이혼하려는 이유도 바람이 나서 그런 게 아닌 빚 일부를 없애기 위한 작전이었으니 저는 변호사를 통해 한 가지 방법을 전달받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고 김단백질을 법원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뭐야? 당신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반칙할 거면 나도 집 못 주지. 줄 건 줘야지 무슨 말이야. 너가 바람필 사람이 아닌데 그런 행동을 하나 싶었더니 역시나 다 생각이 있었구나. 저는 김단백질이 내연녀와 짜고 바람핀 척하자고 연락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가 이혼을 통해 빚을 나누고자 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밝혔고 김단백질의 바람대로 이혼을 하기는 했지만 빚은 저에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마친 후 저에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집은 줄 수 없다고 단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저는 집을 받는다는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였고 판사의 선언에 따라 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그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동서, 얼마 전에 결혼한 거 축하해요. 우리 집안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온 게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바쁘고 힘들 텐데 화이팅하고. 네, 감사해요. 저도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앞으로 부탁할 일 있으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제가 손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도울게요.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서로 돕고 사는 거죠. 그래도 말이라도 고맙네요. 저도 결혼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 전 이야기는 들어봤겠지만 이 집안 행사가 많으니까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도 시부모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고 충분히 도울 마음이에요. 언제나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제가 꼭 필요한 순간이 있을 거예요. 김통증은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고 저는 이제 막 결혼한 새댁이었습니다. 남편 집안이 생각하는 것보다 행사가 많았습니다. 명절은 기본이었으며 아버님, 어머님 생신에 이어 사돈 팔촌댁 제사까지 도맡아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와 김통증이 새로운 가족이 되기 전까지는 시어머님이 도맡아서 음식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이 들어온 이후 모든 연례 행사들을 김통증에게 넘기셨습니다. 나이도 있으시다 보니 1년에 20번이 넘는 제사 음식을 차리는 것은 힘드셨을 것입니다. 한 달에 2에서 3번 제사 음식을 차려야 했기에 김통증과 저가 서로 으쌰으쌰하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동서, 이번 주 주말이 아버님 생신인 거 알고 있지? 안 그래도 제사 음식 만들기 전에 같이 장 보고 음식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 네, 당연히 가야죠. 몇 시까지 가면 될까요? 최대한 맞춰서 가볼게요. 제사를 저녁에 지내니까 점심 먹고는 여기로 넘어와야 할 것 같은데 시간 괜찮은 거야? 네, 맞춰서 갈 수 있어요. 그때 뵙도록 할게요. 제사 음식을 차리는 날 김통증은 항상 저에게 연락해 같이 하자고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급하게 연락이 와서는 자기가 몸이 너무 아파 입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사를 못 지내겠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모든 음식을 혼자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들 식사도 챙겨야 했거든요. 상황이 어찌되었던 김통증이 아파서 이번 제사는 저희 집에서 올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했다던 김통증은 제가 제사 음식을 다 만들었을 때 다 나았다는 듯이 등장하였습니다. 모습이며 행색이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았지만 설마 거짓말 했겠어라는 마음에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서 제사 음식을 먹어보고는 이거는 간이 맞지 않다. 너무 달고 짜다. 라면서 음식 평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기분이 확 상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아파서 안 온 건지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제사 음식을 해야 할 때 또 다시 김통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 나 일을 너무 과로했나 보네. 오늘도 병원에 입원해서 수액 맞고 있어. 안 그래도 직접 제사를 지내고 싶은데 몸 상태가 이렇다 보니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나는 너무 속상해. 네? 또 병원에 입원했다고요? 그럼 오늘도 제사 음식을 저 혼자서 해야 하나요?
상황이 이러니까 좀 이해해줬으면 해. 안 그래도 요즘 힘든데 동서까지 나 구박하는 거야? 그건 아닌데 저도 요즘 몸 컨디션 안 좋거든요. 그래도 참고하는 건데 계속 아프시다고 하시길래. 아픈 걸 아프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병원에 입원했다니까 못 믿겠으면 와서 보던가. 네, 뭐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혼자서 제사 음식 차릴게요. 김통증은 아픈 사람 치고는 굉장히 뻔뻔함을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해당 사실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고 시어머니는 김통증이 괘씸했는지 직접 병원으로 가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방문한 김통증 입원 병원에는 다른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곧바로 김통증 집으로 향한 시어머니는 바닥에 누워서 과자를 먹고 있는 김통증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자리서 소리를 지르며 당장 제사 음식 차리러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김통증은 제가 음식을 다 차릴 때쯤 부랴부랴 오고서는 상황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통증을 모른 척하니 굉장히 당황한 듯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김통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 오늘 일은 미안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몸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쉴 것 같았어. 나는 안 힘들어. 시어머니가 안 찾아왔으면 또 당할 뻔한 거잖아? 설마 저번에도 거짓말 친 건 아니지? 저번에는 아니야. 제발 믿어줘. 이번에만 내가 잔머리를 쓰다가 그만. 됐고, 시어머니가 앞으로 혼자서 제사 음식하라고 했으니 이제는 알아서 만들도록 해. 나한테는 제사 음식 차리지 말고 참여만 하라고 했으니까. 뭐? 1년에 20번 이상 되는 제사를 어떻게 나 혼자 지내라고. 동서 제발 도와줘, 부탁이야. 이번 일은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 동서 착한 사람이잖아. 설마 이렇게 나를 내치는 거야? 이미 끝난 이야기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나도 이제 도울 방법이 없네? 김통증은 잔머리를 쓰다가 오히려 자기 꾀에 넘어갔습니다. 1년에 20번이 넘는 제사 음식을 혼자 차려야 했고 시어머니가 늘 감시하면서 그녀의 음식을 타박했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거들어서 음식 핀잔을 주니 억울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김통증은 매번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저는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